새해에 저희 첫 순서는 우리 상상미술관 사상 처음으로 개인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마침 한국 안에서 동시대 작가가 커리어의 전모를 좀 일별할 수 있는 규모의 전시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전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키키 스미스입니다. 오. 와. 자, 키키 스미스 뭐 익숙하신 분도 있고 가수 이름 같네? 뭐 이렇게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이진숙 선생님이 작년에 입양하신 고양이 이름을 키키라고 지은 것부터 이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소개를 낯선 분한테까지 소개하신다는 기분으로 해주시겠어요? 키키 스미스가 굉장히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동시대 작가이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 책에는 아직 네. 이제 부분만 나와 있고 80년대 미술에만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동시대 작가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훌륭하고 그게 뭐 예술로서의 우수성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내 얘기를 찾는 거는 조금 몇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키키 스미스라는 작가는 우리가 이 작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해도 작품을 보게 되면 아, 이거구나. 나는 이게 왠지 설명할 수 없지만 좋아. 라는 어떤 공감 같은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작가죠. 그러니까 공유한 시간과 역사가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할 계기가 된 전시가 언제 어디서 열리고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까요? 기쁘게도 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큰 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한 거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15일 날 오픈해서 올해 3월 20일까지 넉넉하게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키키 스미스 개인전 자유 낙하.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무료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저는 무료여서 지금 2번 봤습니다. 무료여서는 아니시죠. 뭐. 그러니까 두 번째 가시는 것도 부담이 없을 수가 있고 저는 이제 2022년을 하루 남겨두고 평일날 네. 낮에 가봤는데 관객들 밀도도 너무 높지도 않고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실물을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은 서울의 시립미술관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작가인지 들어가 볼까요? 네. 1954년생이시고 전기 같은 걸 찾아보면 네. 독일 출신 미국 작가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 출신이라고 했을 때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잠깐 독일에 거주하시는 동안 뉘렌베르크에서 태어났을 뿐. 출생지가 독일일 뿐. 그렇죠. 뉴저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다음에 35년 이상을 뉴욕에서 이제 털을 잡고 활동한 작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키 스미스는 가족사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예술가들이셨어요. 미술 쪽 분도 계셨던 거죠? 네, 아버지 토니 스미스가 대표적인 미국 추상 조각가입니다. 미니멀 조각이라고 해갖고 아주 커다란 입방체형의 단순한 형태의 조각을 이제 만드시는 분인데요. 이 당시 토니 스미스, 마넷 뉴먼,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추상미술의 대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키키 스미스의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 아버지의 친구들이 자주 찾아와서 미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잭슨 폴록 아저씨, 뭐 마크 로스코 아저씨 내일 오시고 뭐 두 분 바둑 두시고 있고 집에 오고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네. 그때는 작가들끼리 굉장히 이 결속력이 강했고 또 아무도 가르쳐주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토론 속에서 작품이 진척되고 경쟁하면서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이제 왕래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사실 찾아보시면 키키 스미스의 아름다운 외모를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구나 싶을 만큼 아름다운 분이신데요. 오페라 가수셨어요. 뉘른베르크에 공연을 갔을 때 키키 스미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뉘른베르크 출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멋있다. 그러니까 출산이 그렇게 임박했는데도 공연을 갔던 거고. 오페라 해외 공연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뜨르르한 예술가들이 이제 집안에 드나들고 그리고 또 잭슨 폴록은 술 마시면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계셨다 하더라도
마크로스코나 바네뉴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캐릭터도 세고 굉장히 지적이고 대화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늘 옆에 계시니까 거꾸로 네. 키키 스미스는 자기가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술은 저런 분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당시 사실은 또 약간 살짝 뒤집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에 엘리트주의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셨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참 재밌게도 결국은 예술가가 되죠. 그러니까 스며드는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이런 사이즈가 큰 미니멀한 조각 작업을 하면은 뭐 오다 가다 거들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애들이 좀 크고 나서는. 굉장히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키키 말고도 이제 네. 쌍둥이 여동생 시튼과 베아트리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키는 쌍둥이가 아닌데 키키 여동생이 쌍둥이 자매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키키 회상에 따르면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늘 집에서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작업을 보시면 이거 어떻게 집에서 해? 그런데 너무 큰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이때의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디자인을 하면 그다음에 주물 공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하는 거라서 이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키키 스미스의 작업 방식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키키 스미스가 자기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하우스와이프 아티스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후속 질문이 따를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고. 네, 그래서 하우스와이프 그러면 전업주부라는 말씀이신가? 근데 사실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서 하우스와이프는 최근 일인 거고요. 오히려 어떤 얘기냐 하면 스튜디오와 자신의 삶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자기 집 거실에서 스케치북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이걸 아버지로부터 배워갖고 자기 세 자매도 아버지가 어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마치 조수처럼 조형을 만드는 거를 도와드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좀 미니어처 같이 뭐 만들어보고 그 조각들을. 그렇죠. 그런 자료 사진도 남아 있는데 세 자매가 마치 무슨 공방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그 작은 모듈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 시키려고 애기들을 많이. 근데 애기들이 다 성공한 거죠. 다 예술의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예술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은 지금 이제 사진 작가가 된 시튼. 동생. 네, 동생인 시튼이 먼저 이제 예술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늘 예술 속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미니멀 조각가고 키키 스미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다채로운 구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튼 역시 사진 작업을 하니까 이제 구상 작업인 건 맞는데요. 실물을 찍으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공간감, 큰 공간을 구획하고 그거를 사물과 대칭적으로 이해하는 방법들은 이제 배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는 키키 스미스 때문에 토니 스미스를 검색하다가 토니 스미스의 작품들을 보고 빵 터졌잖아요. 너무 안 닮아서 분여간의 작품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아버지를 닮지 않은 딸은 미술 사이에 하나의 패러다임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추상 표현주의 뭐 그다음에 미니멀리즘 뭐 이런 게 쭉 하나의 계열이었다면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미니멀 이후다 해갖고 포스트 미니멀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아있고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몸이라는 거고 바디니스라는 게 이제 키키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죠.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빠보다 유명한 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키키 스미스는 멋있는 예술가들 틈에서 이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거꾸로 한동안 예술가가 될 생각이 없어서 아주 재밌는 직업을 해요. 전기 기사 자격증도 따고 요리사도 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일들을 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이제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 사실은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예술가로서는 이게 엄청난 학습이잖아요. 계속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에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실 들어가 보면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걸 다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조각을 하다가 드로잉을 하다가 판화를 하다가 사진을 찍다가 또 조각도 막 청동 조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조그만 유리 조각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다채롭고 많을까?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보기에.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어린이 관객도 많은데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네. 사진을 조각이랑 같이 찍기도 하고 조그만 오브제들 네네. 유리로 만든 것들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죠. 장난감처럼 네. 예뻐하기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믹스드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한 매체에 집중하지 않는 게 그냥 현대 작가들의 저는 보편적인 특징인가 했는데 그것도 개인마다 정도 차이가 있나 봐요. 네, 키키의 네.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광범위한 편인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네. 이게 키키 작품을 개발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예술 내부에도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고전주의 시기 때 예술 내부에 서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회화, 조각 이게 3대 파인아트로 여겨졌고 회화 안에서도 역사화를 그린 사람이 1등, 그다음에 초상화가 2등, 뭐 동물화, 그다음에 뭐 정물화, 뭐 풍경화, 뭐 풍속화 이렇게 서열이 쭉 있었다 그랬는데요. 이런 서열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서열로 보면 가장 밀리는 미술 장르가 바로 판화하고 드로잉인 거예요. 마크로스코 유화다. 그러면 그건 몇백억이 가거든요. 네. 근데 마크로스코의 드로잉이다. 그럼 똑같이 마크로스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이제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네요. 네. 이게 제작비를 생각하는 건가? 들어간 시간을 생각하는 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드로잉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화에 대한 사람들의 너무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서양화는 오래 가고, 사실 종이에 그린 동양화도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양화들이 처음에 송나라 사람들이 그릴 때 뭐 다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그린 거지. 이건 뭐 100년 뒤에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탄탄함에 대한 신뢰가 그 작품의 영구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유화가 뭐 더 재료상 비쌀 수도 있고 뭐 다 그럴 수도 있는데 비싼 것이 좋은 작품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서 작품의 가치 평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화를 하는 작가는 약간 뭔가 B급 작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흔하다는 생각, 유일무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물성이란 게 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나 봐요. 뭐 두터운 것, 무거운 것, 그렇죠. 강한 네. 것, 딱딱한 것.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계몽주의나 남성성이 네, 그렇죠.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에서 파생된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남성적이고 강한 것이 상위에, 그다음에 네.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것이 하위에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예술 장르가 뭐냐면 네. 공예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 공예 예술, 수공예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이 1960년대 이후에 이제 여성 작가들이 바느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맞아요. 비즈 공예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부활시키면서 손의 노동과 그다음에 머리의 지적인 노동을 이제 하나로 일치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키키 스미스 작품에서도 판화뿐만 아니라 드로잉 그리고 나중에 이제 테피스트리 작품까지 다양하게 수공예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네. 미술품들을 미술품들을 정말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작가의 작품이죠. 그 이번 전시회도 보면은 상당히 큰 크기의 테피스트리 4장, 5장 이렇게 연작으로 네, 걸려 네. 있는 거 여러분 아우, 아주 장관이죠. 예, 네. 미술관에 가시면 볼 수 있고 저도 어느 순간 미술관에 갔는데 카페트들이 걸려 있는 그러니까 이 테피스트리 경우에는 이제 구상 디자인 그러니까 뭐 네, 사람도 네.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키키 경우엔 그런데 텍스타일 자체를 갖고 패턴을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그런 작품들이 어느 갤러리에 가나 좀 많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예술가로 커리어를 작정하지 않고 전기 기술을 배운다거나 뭐 어떤 커리어 보니까 응급
네, 네. 구조 일도 했었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90년대에 자격증을 따게 되죠. 자격증 몇 개예요 도대체? 근데 그러던 키키 스미스가 언제부터 이제 이 예술계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된 거예요? 네, 1978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음. 콜랩이라는 행동주의 예술가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콜랩? 콜라보티브 프로젝트라는 뜻인데요. 아 네. 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든가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예술을 높이 받드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미술관에 가도 마크로스코가 줬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대중들의 소외 현상이 이제 계속 그렇죠.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메꾸려고 팝아트도 등장하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예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콜랩 역시 어떤 태도였냐면 예술을 좀 더 대중을 위해서 열자. 그래서 네.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한 젊은 작가들이 아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인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들은 주로 그 당시에 이제 발전하고 있던 비디오,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이제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네. 작가들이죠. 거기에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이제 작업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키키 스미스가요. 네네. 근데 이때도 키키 스미스의 아직 성장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20대 중반? 그쵸. 초반 네, 이때네요. 24, 25살 때인데 1979년에 키키의 회상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 스트랜드 네. 북 아 서점, 서점. 네, 네. 네, 서점에서 이제 바이어로 일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레이 아나토미를 갖다 줬대요. 오 그런 선물 받으면 좋겠다. 그림 많고. 네. 예. 아니 사실 이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에 음. 감동을 받은 음. 두 명의 예술가가 인제 아. 확인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키키 스미스하고 그다음에 네. 바스키아하고. 아. 바스키아도 8살 때 인제 그레이 아나토미를 꼼꼼히 보고 인제 그림에서도 해부학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레이 아나토미 그럼 미드 아니야? 그러실 텐데. 그렇죠. 있었죠 예. 옛날에.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인체에 해부학 관한. 네. 책인 거죠. 키키 스미스는 그게 내 몸에 관한 설명이어서 자기의 이야기라고 느꼈대요. 아. 근데 사실은 아무나 그레이 아나토미에 감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스키아가 그레이 아나토미를 읽고 깊이 받아들였던 때도 네. 그다음에 키키 스미스가 이 그레이 아나토미를 읽고 깊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도 어떤 거냐면 몸에 대한 이해가 절실했을 때인 거예요. 아. 키키 스미스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뉴저지에 가서 그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그 집이 할아버지가 이제 물려주신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우리 이제 영화에 보면 맨날 모든 사건은 그래 거기서 시작되죠. 네, 네. 다락방에 켜켜이 쌓여있는 옛날 물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19세기 말에 그런 물건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돌아가신 사람들의 물건과, 그다음에 이제 아빠인 토니 스미스가 또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고, 늘 죽음에 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전시회 가시면 반쉬 펄스라는 이제 작품이 있어요. 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예, 12장짜리 이제 판화인데 거기 잘 보시면 이제 키키 스미스 얼굴이 많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키키 스미스의 그냥 얼굴도 있고 막 놀라는 얼굴도 있고 두려움에 빠진 얼굴도 있고 영화 포스터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해골도 있는데 그것도 다 키키 스미스의 얼굴이거든요. 뭐 엑스레잉을 해 가지고 뭐 네, 네, 전사를 네. 하거나 그런 거구나. 네. 메인 작품으로 흔히 이미지에 실리는 것 중에 보면 소용돌이 치면서 키키 스미스의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작품을 한 이유가 제목이 반시 펄스잖아요. 왜 반시가 아일랜드에 예. 이제 그 죽음의 죽음을 알리는 네. 존재로 약간 마녀 같기도 하고 요정 같기도 한. 근데 사실 아버지가 딸내미한테 이 사람 죽을 때 소리 지르는 귀신아 이렇게 부르듯이 키키 스미스를 보고 만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 죽음을 네.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죽음의 문제로부터 사실은 키키 스미스의 작품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만든 작품이 뭐예요? 맨 처음에 만든 작품은 네.
스카프나 티셔츠 같은 아주 음. 실용적인 작품들에서 시작을 해요. 그때는 이제 뭘 하트필드 미술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사실 미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적고 네. 나와서 작가로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데요. 그때 프린팅 기술, 판화 기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아마 키키 스미스의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1983년에 만든 병 속의 손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무서워요. 네, 저는 이미지로만 봤을 때 그 네. 보통 미술사 책에는 요만하게 실리잖아요. 네. 3cm, 5cm 이렇게 네. 작은 이미지로 실렸는데 그걸만 봐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진짠가? 막 이런 얘기 그죠, 많이 하실 것 그죠. 같아요. 다행히 진짜 손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손을 잘라서 그 우리가 보통 밀폐 용기 잼 같은 거, 청 같은 거 담는 것 그쵸. 같은 용기 속에 넣어 있고 그 물은 꼭 무슨 동네 연못에서 약간 부패한 것 같은 그런 연두색 물이 들어 있고 그런 작품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저는 이게 아예 표본실에 있는 유리 용기는 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저거는 표본이구나 이러면 약간 이제 과학적 거리를 가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음. 말 그대로 청 담글 때 쓰는 그런 사이즈의 밀폐 용기인 거죠. 네. 근데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게 1983년인데요. 음. 이 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1983년 12월 26일 날 음. 돌아가셨죠. 네. 26일이었기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딱.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다음에 부활, 구원 이런 이제 생명으로 가는 시간의 시작인데 거꾸로 스미스 집안에서는 이제 아주 슬픈 죽음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해야 될 해마다의 크리스마스 휴가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애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길을 가다가 그 바닥에 떨어진 라텍스 손을 주웠대요. 장갑도 아니고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라텍스 손을 어떻게 주웠을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싶은데 되죠? 네. 근데 저도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키키 스미스를 처음 봤던 게 이제 2007년 뉴욕 네. 가서거든요. 피스원 모마를 제가 아시는 작가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피스원 모마가 있는 그 퀸즈 지역이 네. 허름하고 네. 좋지 않아서 네. 동양 여자가 혼자 걸어가지 말아라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차를 세우고 그 피스원 모마까지 조금 걸어가는 그 사이에 길에 뭐가 많았어요. 아 버려진 것들이요? 뭐가 버려진 게 많아갖고. 아니 뉴욕에서는 이상한 걸 버리나 봐요. 네. 근데 다행히 그 작가 선생님께서 뭘 주워 주셨냐 하면 네. 물통 있죠. 네. 플라스틱인데 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찌그러져. 납작해진 네. 애를 하나 딱 주워 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이 선생. 이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뉴욕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납작해진 생수통을 네. 정말 얼마나 정성껏 싸서 기념으로 이제 가지고 왔었죠. 정말요? 네, 네. 대단하세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 라텍스톤을 이제 주워다가 네. 집에 있는 밀폐 용기에 넣고 어항에 있는 물을 넣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나 연못의 물처럼 이렇게 이제 독색말 탁하잖아요. 같은 거 막 생기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키키 스미스가 자기 손을 본을 따서 라텍스로 만들고 이제 정식 작품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의 손의 모델은 작가의 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키키 스미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뭐냐면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한 개체의 죽음이 결코 종말은 아니구나. 생태계에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또 누군가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사실 우리가 뭐 다 그렇죠. 젊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이제 되새겨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키키 스미스가 이제 이 작품을 나중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에코시스템이다. 네, 일부다. 거기에 이제 일부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시작을 한 아이디어지만 연결로 귀결이 되는 거군요. 모든 그렇죠. 살아있는 것들 혹은 죽어있는 것들까지도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